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운론, 해상운송론 두 번째 강의 해운총론 제2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해운의 의의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 하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은 해운의 개념과 운송 형태에 따른 해운의 특성, 또 해운의 기능 중에서 일부를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해운의 기능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해운의 기능과 또 우리나라의 선종별 주요 항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운의 기능은 전통적인 의미에서는 무역 발전을 촉진한다는 점과 원자재 취득 수단의 확보라는 점을 지난 시간에 마지막 공부를 했는데요. 그 외에도 국제수지 개선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국의 상선대가 없거나 또 부족하여 외국 국적 선박에 의존하여 그 화물을 운송하게 된다면 그 운임은 외화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자국 상선대로 운송했을 경우에는 외화 지출을 절약할 수 있고, 외국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외화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수지 개선의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대외 무역의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국적 외항 상선대에 의한 운임의 대외 유출을 방지하고 운임 수입을 극대화하는 것도 무역 수지 개선에 큰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입 추이를 보시면요,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이렇게 보면 수출이 CIF 가격으로 1722만 1700 100만이죠. 8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722만 6800만 달러 정도를 수출을 했고, 또 수입을 1604억 8104억 달러 정도를 수입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쭉 이제 2006년에 좀 늘어나고요. 2010년도 배로 늘어났다가 최근 들어와서 한 2018년을 정점으로 해서 꺾이는 이런 이제 추세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러한 대규모 수출과 수입을 하는 국가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는 우수한 선원 인력의 양성과 조선 산업의 발달로 해운이 국제 수지에 기여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적 외항선의 해운 수입은 32조 6,562억 원을 넘어가게 되어 있고요. 또 우리나라 지배상선대의 규모가 가장 컸던 2015년의 경우에는 39조 772억 원에 달했는데, 여기에 비해서는 많이 후퇴했지만 국제수지 개선에는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항만에서 징수되는 항만 사용료 및 하역 요금 등의 항만 비용까지 포함하게 되면 해운 산업으로 인한 직접적, 간접적 국제수지 개선 효과는 매우 높은 국가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외항 해운업계의 해운 수입 추이를 보더라도 대개 해운 수입이 이렇게 31조 이렇게 넘어가죠. 31조, 2010년에 44조, 쭉 이렇게 가다가 2012년에 47조대를 넘어갔다가요, 지금 많이 이제 꺾였는 현상인데, 이게 2016년에 해운 불황으로 인해서 한진 해운이 도산하는 이 시점인데, 이때부터 많이 꺾였고, 지금은 이제 운임은 좀 회복하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물론 운임은 이런 환율의 영향도 상당히 받게 되어 있고요. 해운 수입이 환율의 영향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관련 산업의 발달 효과를 가져오는데요. 영국의 경우를 보시면은
해운산업의 발달을 바탕으로 무역, 조선, 금융, 보험, 회사 법률 서비스 등의 산업이 연쇄적으로 발달해서 선진 경제 국가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해운산업의 발달이 하나의 기폭제가 되어서 오늘날 세계 1위의 조선국가가 되었고, 또 선박을 만들기 위해서는 철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선산업에 필요한 철강산업도 세계 1, 2위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외에도 항만산업, 금융, 보험 등의 시장도 파생적으로 발전할 여지가 상당히 높게 되었고요. 이 밖에 해운산업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산업으로는 무역업, 석유산업, 화학공업, 목재산업, 시멘트산업, 섬유공업, 전력산업, 물류정보산업 등이 이와 상당히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창출 효과를 우리가 들 수가 있겠는데요. 직접적 고용창출 효과와 간접적 고용창출 효과를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직접적 고용창출 효과라는 것은 선원의 공급인데, 해운산업의 육상 및 해상 취업자입니다. 육상 취업자와 해상 취업자가 있는데, 또 이러한 것 외에도 해외 송출 선언 등으로 인해서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되는데요. 2019년 말 현재 선원 수급 현황을 보면 선원 가용 인력은 13,865명 정도가 되는데, 현재 승선하고 그 당시에 승선하고 있는 인원은 11,296명이고 예비원이 1,061명, 미취업자는 1,508명에 불과합니다. 간접적 고용 창출 효과는 해운업이 이렇게 발달함에 따라서 조선산업이 발달하게 되면 조선산업의 종사자, 또 항만연관산업 종사자, 해상보험업 종사자, 해운중개업 종사자, 복합운송 관련 산업 종사자, 또 관련 공무원, 공공기관, 관련 단체 종사자 등으로 인해서 이러한 간접 고용 효과를 포함하게 되면 해운산업의 고용 창출 효과는 타 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해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산업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고용 창출 효과라는 것은 이제 과거 기준으로 봤을 때 해운업이 발달해서 선원이 고용되고 또 해운회사가 움직이면서 육상 고용 인력이 생기면 이렇게 간접적인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된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요. 오늘날은 해운이 점점 발달하면서 이러한 해운 중개업이라든지 이런 비즈니스가 이제 해운에 대한 비즈니스가 여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개업이나 보험과 같은 금융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러한 산업들이 사실은 해운을 주도하는 이러한 상황으로 변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해운도 좀 더 발전하게 되면 단순히 선원을 공급하는 데서 훨씬 뛰어넘어서 이런 해운 산업 자체를 움직일 수 있는 비즈니스로 발달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비상사태에서 운송수단을 확보하는 기능을 하는데요. 부존자원이 부족한 국가일수록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운송수단의 안정적인 확보는 국민경제의 안정성 유지와 국방상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중대한 경제위기가 발생하거나 국방상의 위기 발생이 발생할 때에는 자국 상선대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국가적 통제나 관리가 이루어질 수 없어서 필요한 물자를 적기에 공급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상선대 확보와 국방 전략을 연계시켜서 해운산업을 육성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나라는 국민경제의 필요성은 물론이고 국방상으로도 상선대의 확보는 매우 기묘하기 때문에 자국 상선대의 확보 외에도 국제선박등록법에서 국가 필수 국제선박을 지정하여 지정된 선박을 유사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해운의 기능을 오늘날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을 해보면요.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해운산업은 자국의 국내 통상 보조수단, 대외 무역 보조수단, 외화 수입 취득수단으로 그 기능을 우리가 달리 설명을 했는데, 해운의 발달 정도나 규모가 미미할 경우에는 국내 통상 보조수단이 되는 것이고,
무역과 해운 규모가 상당한 경우에는 대외 무역 보조수단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또 국내외 무역 보조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넘어서게 되면 해운산업 자체가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으로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이러한 국제 경쟁을 하게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이래 1970년대, 1980년대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오늘날은 중화학공업,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산업, 조선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10위 내외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해 있습니다. 해운산업도 지배상선대 보유 규모에서 2013년 세계 5위를 기록한 이래 세계적인 해운국가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통상 보조수단이나 대외 무역 보조수단의 단계를 넘어서서 외화 취득 수단으로서 기능을 해야 할 단계에 도달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전통적인 해운의 기능 중에서 국제 수지 개선 효과나 관련 산업의 발달 촉진, 고용 창출 효과 등은 여전히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지만 무역 규모가 이미 세계 최상위 그룹에 속하고 있고 수출입 화물에 대한 국적 선사의 적지율이 10.14%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운산업 자체가 외화 취득 수단으로서 독자적인 산업 영역으로 자리를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무엇이 문제냐면 그 국제 경쟁에서 뭐 해운 동맹이라든지 이런 체제를 통해서 국제적인 선사들 간에 이렇게 공정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화물을 일반적으로 국적 선사에 몰아줄 수도 없지만은 또 우리 선사들이 이러한 국제적인 룰에 의해서 항로에 취항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자국화를 시키기 위해서 외국 화물을 싣지 않고 운항을 할 수도 없습니다. 또 운임 수준도 국제적인 경쟁 수준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화물에 대해서 특별히 운임을 싸게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기도 어렵겠죠. 그래서 이 해운업 자체가 하나의 경쟁력을 갖추고 나가야 될 산업으로 되는 것이고 특별히 국내 무역을 보조하기 위해서 해운을 지금은 어떻게 통제를 하거나 지원을 해야 될 그런 단계는 넘어가 있다, 넘어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그 개별 해운 기업들이 각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좀 더 해야 되는 이런 단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비상사태에서 운송수단으로서의 기능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유효하죠. 그래서 국제선박등록법을 통해서 국방상 유사시에 국제선박으로 등록된 국적선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난 2020년 말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일시적 선박 부족 현상이 생겼을 때는 수출 화물 운송 애로 등이 이제 발생했는데 이때는 국제선박 등록법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제도적으로 없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위기 상황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적선을 우선 동원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입 해상 물동량을 국적선이 운송하는 추이를 이렇게 보시면 국적선과 외국적선의 비중에서 외국적선이 훨씬 이렇게 높게 됩니다. 국적선에 비해서 거의 10배 가까이 이렇게 운송을 하는 체제인데 이미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무역국가의 범위에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의 해운업들도 국제 경쟁을 해야 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공정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국화, 자국선주의와 같은 1970년대에 유행하던 이러한 해운 정책은 지금은 취할 수가 없는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우리나라 수출입 해상 물동량 국적선 수송 추이를 환적을 제외했을 때의 규모인데요. 이 경우도 역시 약 9배 정도 외국 적선이 많이 운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그 선종별 주요 항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운임 즉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여타의 그 경제 즉 구조 즉 산업 구조와 동일한 이러한
그 수요 공급 곡선을 가지고 있다고 보였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경제 여건이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고요. 글로벌 경기가 좋을 때는 무역이 증가하게 돼서 해상 운송 수요도 증가하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우리가 좀 나쁘게 표현을 한다고 할까? 이러면 미국이 기침을 하면 우리나라는 독감에 걸린다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경제 구조 자체가 그 부존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무역과 그 가공무역, 즉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해서 수출하는 형태의 또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국가이다 보니까 국제 경기가 나빠지면은 굉장히 국내 경기도 급속히 침체되는 이런 현상을 가져오게 되고요. 국제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우리나라 경제는 굉장히 좋은 호황을 누리게 되는 이런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미국이 국제 무역에서 주로 이제 미국은 수출도 많이 하지만 수입도 많이 하기 때문에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또 미국이나 중국 같은 국가는 내수 소비도 상당하고 또 내수를 할 수 있는 원자재도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무역의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무역을 해서 먹고 살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 무역과 또 국내 우리의 기술력 수준이 굉장히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이 발달하면 해운 시장도 자연히 더 발달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상관관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또 해운 시장의 경우는 화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선박 특성도 이제 다르게 가지게 되는데 전통적으로 선종에 따라서는 주로 공산품을 컨테이너 박스에 담아서 운송하는 컨테이너선 시장과 철광석, 석탄, 곡물 등을 벌크 상태로 즉 덩어리로 운송하는 건화물선 시장, 또 원자재나 원유나 석유 제품 등의 액체 화물을 운송하는 유조선 시장의 이 세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선종에 따라서 해운 시장의 형성과 그 다음에 항로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항로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선종별 물동량 규모의 면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건화물선이 52억 톤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이 유조선 컨테이너선의 수입니다. 이것은 이제 앞에서 설명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원자재를 운송하는 벌크선이나 유조선의 비중이 가장 높죠. 우리 선봉량 전체의 반이 넘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선은 우리가 주로 가공해서 수출할 때 완제품을 컨테이너선을 이용해서 운송을 하는데요. 이러한 순으로 이제 선종별 물동량 규모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또 선봉량 확보되고 있는 우리 선박의 총량이랄까 여기서도 수요 즉 물동량에 상응해서 건화물선, 유조선, 컨테이너선의 순으로 이러한 비중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이렇게 보시면요. 선종별 물동량 규모 2018년 말 기준인데요. 100만 톤 단위로 볼 때 건화물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육박하고 있죠. 그래서 5230 곱하기 100만 톤, 즉 52억 3천만 톤을 물동량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유조선, 그 다음 컨테이너선, 기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선종별 선봉량 규모,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선박의 규모로 보더라도 역시 건화물선, 그 다음에 유조선, 컨테이너선, 기타선 이렇게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앞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그림으로 보시면 그래프에서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근화물선 시장의 항로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는데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호주의 철광석과 석탄을 우리나라, 중국, 일본으로 운송하는 태평양 항로의 화물이 가장 많다. 다음으로는 브라질의 철광석을 중국, 우리나라, 일본 등으로 운송하는 대서양 동북아 항로도 물동량이 많은 편이고요. 그 다음 북미, 남미의 그 곡물을 유럽과 아시아로 운송하는 항로, 남아프리카의 광물 자원을 유럽과 아시아로 운송하는 항로 등이 근화물선 시장의 항로로서 우리나라가 활용하고 있는 이러한 항로에 속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 지도를 통해서 보시면요. 이게 이제 극동아시아 지역인 한국인데요. 물론 이제 컨테이너 물동량은 생산량 자체가 일본, 한국, 중국을 잇는 이 선이 전 세계 물동량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금화물선 시장은 일단은 원자재가 생산되는 곳에서 소비되는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이제 미국 쪽에서 많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미국이나 캐나다 쪽에서 생산이 되면은 극동아시아로 운송하고 가는 이런 항로가 이제 아시아 태평양 쪽 항로가 발달해 있고요.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쪽에서 생산되는 물동량이 이쪽으로 이동하거나 또는 이런 유럽으로 가는 항로가 이제 발달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남미에서 대서양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서 오는 항로. 그 다음에 남미 쪽에서 우리 극동아시아로 오는 항로. 이러한 항로들이 주로 보면은 원자재가 생산되는 그 광산이 있다든지 철광석 광산이라든지 뭐 석탄 광산이라든지 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있는 데서 소비되는 공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이런 항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봤을 때 이 아메리카 즉 미국과의 항로 또 남미와의 항로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항로 또 물론 여기서 뭐 유럽으로도 가고 합니다만 이러한 항로에 우리 선박들이 많이 운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유조선 시장인데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유조선 시장의 주요 항로는 중동 산유국에서 동아시아, 유럽, 미국 등으로 원유를 운송하는 항로가 발달해 있고요. 베네수엘라, 북해 등의 원유 생산지에서 주요 소비국으로 향하는 항로도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유조선도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기름, 또 우리나라에서 생산했는 완제품을 수출하는 이런 유조선이 있을 것이고요. 그게 중심을 이루고 있고 그 외에도 외국의 화물을 운송해주는 유조선 항로도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발달해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중동과 이제 우리나라를 잇는 항로 또 이런 이제 중동에서 잇는 항로 또 남미 쪽에서 베네수엘라 북해 또 유럽 북해 쪽에서 그 소비 생산지에서 소비국으로 이동하는 이런 항로들이 유조선 시장에서는 많이 발달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컨테이너선 시장은 우리나라 중심의 컨테이너 시장의 주요 항로는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의 동북아시아에서 미국 등의 북미로 가는 태평양 항로, 또 동북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동북아 유럽 항로, 북미에서 유럽으로 가는 대서양 항로가 주요 기간 항로인데 이것을 동서항로라고 하고요. 북미, 유럽과 남미, 아프리카를 잇는 남북 항로, 아시아, 유럽 등의 지역 내 항로 등이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보시면요. 이렇게 이제 이것이 동서항로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 여기가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의 반 이상 처리한다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메인 항로는 이거죠. 여기 미국에서 이렇게 와서 유럽으로 가고 쭉 대서양을 통해서 이렇게 도는 거죠. 이런 항로가 이제 발달해 있고요. 그 다음에 남미로 가는 항로, 이거 다 동서항로입니다. 동서항로고 남북항로 이렇게 오스트레일리아로부터 이어지는 거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이런 항로들이 남북항로들인데요. 이러한 항로들이 컨테이너 시장에서는 주요 항로로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중심의 그 시장에서는 수출의 관점에서는 컨테이너 시장의 주요 항로에서 물동량 추이가 어떻게 되느냐를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이 가능하다면 이제 유조선 시장이라든지 건화물선 시장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출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이제 그 화물 시장의 형성이 더 크게 되기 때문에 자연히 컨테이너 시장과 연계돼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시장이 활성화되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해운 총론 중에서 해운의 기능, 또 해운의 기능을 특히 이제 현대적 의미에서 이제 해석을 해보았고요. 우리나라의 중요한 그 선종별 항로와 항로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전통적 의미에서 해운의 기능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해운 산업의 현 주소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더 토론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선종별 주요 항로가 세 가지 선종별로 구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 산업 구조와 연계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이것도 의미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